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3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마키 후미히코의 스파이럴입니다. 사실 스파이럴을 처음 본 것은 2007년입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오모테산도를 다시 답사를 갔는데 그때는 제대로 보았죠. 처음에 왜 지나쳤냐 하면 일본 건축가는 안도 다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일본 현대 건축가는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안도 다도 외에 또 다른 일본 건축가를 더 살펴보는 게 왠지 매국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웃긴 생각이죠? 2007년부터 12년이 지난 이후 그런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축에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 훌륭한 건축이면 그것을 보고 그 건축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우리 건축도 그에 발맞추어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키 후미히코의 스파이럴은 볼만한 건축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대부분 오래 사나 봅니다. 마키 후미히코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마키는 일본 현대 건축가 중 2세대에 속하는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 일본 현대 건축가의 정통 계보를 밟았더라고요. 도쿄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단케 겐초의 설계 사무실에서 실무 수련을 했습니다. 다른 일본 건축가하고 좀 다른 것은 나중에 미국 하버드 GSD에서 석사 수료한 이후 미국 최고의 설계 사무소인 솜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교인 도쿄대에서 교수까지 하네요. 정말 경력 화려합니다. 간단히 일본 현대 건축의 계보를 말하자면 1세대는 그냥 단케 겐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켄조 단계란 이름이 더 익숙한데 영어는 성과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일본어로는 단케 켄초이지만 영어로는 켄조 단케라고 하는 거죠. 단케는 일본 건축가 중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케 역시 도쿄 건축학부를 졸업했고 르쿠르비제 사무실 경력으로 전후 일본 건축을 이끌었던 마에카와 쿠니오 사무실에서 실무를 쌓았다고 합니다. 마에카는 제 컨텐츠 11편인 꾸르비제의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제가 엄청 욕했던 도쿄 문화회관의 설계자입니다. 이 작품은 그대로 꾸르비제의 작품을 베꼈거든요. 단케가 도쿄대 건축학과 그리고 일본 최고 건축가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아서 독립한 필모그래피가 일본 현대 건축가의 출세 코스로 굳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케의 작품을 본 것은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도쿄도 청사밖에는 없는데 이 건물은 그냥 높고 큰 건물 정도뿐 더 이상의 영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서설이 제일 길었던 것 같네요. 스파이럴을 보러 가겠습니다. 스파이럴은 그 유명한 오모테산도라는 지명이 붙은 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명한 오모테산도 거리는 스파이럴이 있는 쪽이 아니라 도쿄의 핵심 지하철 노선인 야마노테선의 하라주쿠에서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오모테산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하라주쿠 근처에 있는 메이지 신궁을 참배하기 위한 일종의 신도라는 의미로 표참도라는 일본어의 표기입니다. 그리고 오모테산도가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이쪽에서 유명했던 것은 일본의 홍대 거리라고 할 수 있었던 하라주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라주쿠는 완전히 한물 같죠. 솔직히 스파이럴은 오모테산도에 속한다기보다는 도쿄의 청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오야마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쿄의 청담동이라고 할 만큼 제가 2007년 처음 답사했을 때는 고급 주택가 느낌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스파이럴은 2007년에 처음 보았을 때도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선 저 스파이럴 정면 파사드를 보아도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깐요. 물론 처음 보았을 때 마키 후미히코의 작품인지도 몰랐고 마키 후미히코가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스파이럴을 2007년에 스킵한 것은 하라주쿠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건축물들을 구경하면서 1시간 이상을 걸었거든요. 좀 지쳤었습니다. 또 프라다 건물을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요. 좀 특이하게 보였지만 이런 건물이야 하고 스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도 안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깊은 건물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저 중간쯤에 옥상 정원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좀 더 제대로 볼 걸 그랬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는 다시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2007년에 못 보았던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2층에 있는 계단식으로 층지어져서 구성된 유리 커튼홀 공간도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또 2007년에 이곳을 답사하지 않은 이유는 스파이럴이 오피스 건물이라서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갔을 때는 그냥 스파이럴 아래에서 입구 사진만 찍고 내부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럴 내부에 전시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디자인 제품을 파는 가게도 있더군요. 그래도 2019년에 이 건물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스파이럴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를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전시장이 나옵니다. 1층이기는 하지만 중층을 여러 단계로 만들어 놓아서 1층이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지만 내부의 공간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모더니즘 건축 공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에 바로 붙어 있는 1층 로비 전시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이 없어도 공간이 구분된 것처럼 느껴지시죠? 전시된 것들은 아이디어 작품들입니다. 이 전시장은 아까 전 보신 1층 로비 전시장에서 계단으로 반층 정도 올라온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미디어 관련된 전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층의 메인은 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이하게도 1층 로비에서 반층 좀 안되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1층의 뒤쪽에 2층이 상하로 뚫린, 즉 보이드 되어서 2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층 카페의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 카페 바닥이 1층 로비보다 더 낮게 설계된 것입니다. 자, 이제 1층의 진정 핵심 공간인 스파이럴 가든으로 가볼까요? 제가 스파이럴에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스파이럴에서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이때 전시된 작품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멀리서 보았을 때 여기가 고래를 가두어 놓은 수족관인 줄 알았습니다. 마키 후미히코는 일본 현대건축의 계보상으로 보자면 분명히 모더니즘 건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마키 후미히코의 작품을 본 적이 없고 그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에 그냥 선입관 없이 이 스파이럴을 보았을 때 느낀 것은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속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에서 받은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이 공간이 미술 전시관이 아니라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추구하는 정신, 즉 공간의 기능성과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이 공간은 쓸데없이 과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미술 전시장이 아니라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공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 전시 공간으로 이 공간을 계획했다면 현대 미술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대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모더니즘 건축의 성격을 이 공간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죠? 저도요. 헷갈리니까 그냥 마키 후미히코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걸친 건축가라고 할까요?
스파이럴 가든의 반쪽 천장은 어쩐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뉴욕 구겐하임을 연상시키네요. 2층 스파이럴 마켓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2층 평면은 구하지 못해서요. 1층 평면으로 대충 위치를 잡아보면 이 정도입니다. 스파이럴 마켓은 스파이럴 가든의 원형 램프, 즉 경사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형 램프로 스파이럴 마켓을 접근하는 방법은 공간적으로 참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파이럴 마켓의 디자인 아이디어 작품들은 신선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 것은 볼펜 몇 개밖에는 안 되네요. 스파이럴의 1, 2층 하부는 정말로 공간을 벽으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습니다. 이쪽 1, 2층 산책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산책로를 전시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무슨 곤충 박제로 만든 미술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럴 정면 쪽에 있는 산책로 공간은 저쪽에서 2층 스파이럴 마켓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바깥 풍경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깥 풍경이 그렇게 멋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휴식 공간은 오모테산도를 걷다가 다리 아픈 사람들을 위한 휴식 장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럴의 다른 공간들은 다 영업 중인 가게들이라 들어갈 수 없고 3층의 스파이럴 홀 전실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3층 스파이럴 홀입니다. 여기서는 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특별 상품 전시 및 판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5층에는 이렇게 루프 가든도 있습니다. 5층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올라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올라가 봐야 할 정도의 루프 가든은 아닌 것 같네요. 마키 후미히코는 정말 오랜 동안 활동한 건축가입니다. 어쩌면 한 건축가의 생애 전체를 하나의 건축 스타일로 유지하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진정한 정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마키 후미히코를 모더니즘 건축가로 정의를 한다 해도 저는 스파이럴 가든을 보면 그의 건축 작품들 모두를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역시 모더니즘 건축 중 특히 양식화되어 버린 국제주의 스타일을 특히 반대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쩌면 시대가 바란 모더니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스파이럴도 그런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요? 스파이럴 근처에는 유명한 건축가들의 유명한 건축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스파이럴 근처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헤르조그 드 무롱을 유명하게 해준 프라다 도쿄 아오야마가 바로 있고 그 주변에 까르티에 부티크와 스텔라 맥카트니 아오야마, 미우미우 아오야마 그리고 조금만 더 발품을 파신다면 쿠마겐코의 써니힐즈 미나미 아오야마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헤르조그 드 무릉의 프라다 도쿄 아오야마입니다. 2007년에는 밤에 겨우 여기를 찾아 샵이 닫혀져 있어 내부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2019년에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헤르조그 드 무릉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라다 도쿄 아오야마 바로 건너편에 있는 까르티에 부티크 미나미 아오야마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폐업이 되었더라고요. 좀 많이 아쉽던데요. 하지만 그 주변에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스텔라 맥카트니 아오야마입니다. 이 건물을 디자인하고 세운 회사가 다케나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1609년에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다케나가 도베이 마사타카가 세운 회사랍니다. 일본에서는 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주장하던데요. 지금 회사 주인은 17대째라고 합니다. 참 그놈의 국뽕이란.
스텔라 맥카트니 옆에 미우미우 아오야마 역시 헤르조그 무릉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내부를 살짝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사진을 찍지 못해서 여기서 끝입니다. 독특하기는 한데 다른 헤르조그 무릉 작품들에 비해서는 너무 평범하게 보이네요. 프라다 도쿄 아오야마 이외에 이 지역의 갑인 건축 작품으로는 쿠마겐코의 써니힐스 미나미 아오야마 스토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답사했을 때는 일본 전통 떡집이었습니다. 방문하시면 공짜 떡과 차를 주는데 괜찮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쿠마겐코를 소개하는 컨텐츠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키의 스파이럴을 보면서 모더니즘 건축은 서구 건축가들만의 것이고 이를 이어받아서 제3세계 국적의 건축가들이 모더니즘 건축을 재해석해서 시도한 새로운 현대 건축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또 한 주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